경제 제재,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 경제 제재의 목적은 억제와 체제 전환에서 자발적으로 수용한 건 남아공이죠. 이동차들, 그다음에 칠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엔데 이런 기자발적 정복에 성공한. 하이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차례 흑인 공화국이 생겼는데 이 전환이 불가능하다. 흑인 공화국을 타도하면 다시 또 세고 보복입니다. 보복. 이제 북핵 같은 경우는 뭐 체제 전환 가능성도 없는데 뭔가를 하고 있다고 국내 여론한테 하기 위해서 이제 북에 관한 제재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유럽 제재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두 가지 목표. 첫 번째 목표는 가장 실질적인 목표는 러시아와 유럽을 단절하는 디커플링하는 거죠. 유럽의 러시아 의존성을 단절하는 이거는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러시아 자체에게 피해를 주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러시아 경제는 쇠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의 지배 계급과 에너지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공한 거죠. 하지만 이제 물가라는 것도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인도와 중국이 비축을 하거나 아니면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해서 정제를 해가지고 다시 판매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국제 수지가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비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 중국에 대해서 서방이 세컨더리를 제재를 해서 러시아 원유를 못 사게 할 것이냐 그 실현 가능성하고 떠나서 국제 전문가가 만약에 인도, 중국이 러시아 원유를 사지 않고 서방의 원유를 산다면 서방산 원유가 폭등해서 서방 경제가 붕괴될 거랍니다. 그래서 미국 서방에서는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 원유를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제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러시아 원유 상한제로 이렇게 한 거고 러시아의 문제점은 뭐냐면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수입 규제죠. 러시아로부터 들어가는 소비재와 중간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부품을. 이러므로써 산업이 불균형 형성이 되면서 지금 10% 내외의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냐면은 석유 산업만 과도해지고 나머지 산업은 수축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로 되겠습니다. 중국과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종소비를 하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수입 대체 산업을 한 건데 러시아 시장 하나만 가지고는 국내 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결국은 중국과의 협력이라는 거죠.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방의 비중이 높은 반면 러시아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러시아 요구를 중국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중국의 북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여전히 서방과 동방 성장을 지금이 과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 혁명보다 더 동시에 공산혁명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 있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런 경제적 조건, 그에 바탕한 혁명적 조건, 전 세계를 동시에 혁명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의 그런 조건이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한 번 더 넘어가서 프랑스 대혁명 때도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부자혁명이 이제 시작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그런 경제적 조건과 거기에 걸맞는 어떤 뭔가 세계 혁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우리 신재길 동지께서는 당장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에 대해서 일단은 안을 던지신 것 같아요. 그 안이 저도 그냥 괜찮다고 하는데 좀 더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목해서 그런 요인들을 끌어모아서 연결시켜서 사슬로 형성해서 세계혁명과 연관된 어떤 그런 투쟁들,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 한국에서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조직적 형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간단한 거고 지금 이 전쟁 이후로 이제 세계 정세가 지금 제3세계 스리랑카라든지 남미 정부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한 지금 민중 폭동 정도로 이제 해가지고 스리랑카는 지금 대통령이 망명한 상태고 이런 부분과 다르게 우리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역추행하는데 세계 정세와 한국 정세는 어떻게 이제 지금 봐야 되는지 이게 좀 고민이 되고요. 신재기동 발언에서 그리고 이후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문제로 이게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치닫을 건지 그리고 이제 석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단은 달러화를 이제 포기한 거잖아요. 원래는 수입 자체적으로 이제 달러만 이제 석유를 샀을 때 사우디에서 이제 달러만 거래 가능했었는데 이게 달러 패권이 이제 점차 오펙에서 이제 사라지는 부분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좀 같이 연동해서 토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글로벌 분류 체인이라는 그 새로운 걸 신선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못 듣던 얘기 같았어요. 저는. 그리고 하나 질문인데 그 얼마 전에 금리를 뭐 원스텝, 빅스텝이니 무슨 스텝을 밟아가지고 올린다고 많이 했는데 한국이 먼저 올렸던 것 같아요. 미국보다. 근데 그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자본주의가 나가는 그 나름대로 그 뭐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자기의 살 길을 찾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는 뭔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끝판에 노동자 대응에서 단순한 임금 인상 투쟁이 유의미하죠. 근데 그걸로만 한다 보면은 단순한 뭐 조합주의로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저 아까도 뭐좀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여기 전원배 동지 부분께서 뒤에 얘기가 더 많은데 발제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뒤에 발제 부분을 잘 못 들어가지고 손을 진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뭐 자본주의가 이렇게 막 투쟁을 넘어가지고 관을 짜는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게 전원배 동지의 대중관 그리고 조직관 그리고 또 전술에 대한 부분이 뒤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같이 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르게 그 비판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발제가 좀 더 풍부화된 다음에 얘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문의 일대. 시절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문제점인데 제 주장은 간단한 건데 그 시절 문제 세대가 20년 저희가 이 실패했다 이런 거를 간장하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 판단이 너무 하지 않습니다. 실패로 간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얘기했을 약간 문제의식이 느끼는 거 뭐냐면 사실 이제 지금
막수주의자가 좀 너무 난리으로 쓰는 거 아닌가? 날림으로 썼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막수주의 정책에 나온 적이 없는 정도인데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도적한 게 입증된 바 없는데 과정 없이 막 쓰면은 이제 지금 막수주의자에서 비막수주의로 전환했다라는 공격 위에 대단히 취약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플로에서 질문이나 비평은 마쳤고요. 순서대로 거꾸로 하죠. 토론자 퍼스트. 저할 말 없어요. 본인이 다 묻고 대답하고 다 답까지 끝냈으니까 할 게 없을 거로. 진짜로 싫어. 네, 저는 김장민 동지하고 성격이 전혀 달라서 이런 주제를 나름대로 남겨놓고 아까 할 얘기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김동정 동지 질문이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부조화혁명은 세계적 공식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부조화혁명 자체는 봉건제 텐에서 자라서 개별로 쭉 가는. 그래서 이제 혁명의 동시성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상태 속에서 이제 동시성이 그나마 발생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914년 전쟁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공은 러시아가 했지만 뭐 헝가리라든지 굉장히 많은 데서 그 혁명이 거세게 밀어 닥쳤었죠. 하지만은 그 혁명 내의 기회주의 세력들의 배반과 결부되고 그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속에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대우가 살아남기 힘들어요. 전쟁이라는 보면은 자보다 죽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유리한 이유, 불리한 것도 엄청 많은데 오늘은 좀 지금 길을 살리려고 유리한 것 중심으로 하는데 강대국 간의 전면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게 혁명가들이 좀 버티고 개기고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거라고 보고 그런 지점에서 저는 그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 뭐 막스주의자라면서 막스가 꿈꿨던 세계 동시혁명에 대해서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좀 한심해요. 러시아가 제국주의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진짜 시잘데기가 없는 논쟁이에요. 진짜 이 자본주의 세계가 얼마나 근접성이 강화되었는지. 그래서 부분의 파장, 나비 효과라고 얘기되는 그런 파장들이 경제적 현상, 정치적 현상, 모든 현상에서 어떻게 지구를 휘감고 있는지 이게 100년 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속에서 개별 국가의 이런저런 특성을 갖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어떤 그 레닌의 아무리 레닌이 천재고 나발이가 하네 100년 전에 써놓은 레닌의 태제를 갖고 지금을 재단한다는 건 레닌에 대한 최대 모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오늘 길게 논의할 수는 없는데 제 간단한 이야기를 해서 하게 돼요? 시간 많아요. 이거 허를 찌르는 듯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제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거는 저도 뭐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지만은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나 레닌의 제국주의나 특히 자본론을 꿰뚫으면은 마치 세계 역사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이런 걸 다 꿰뚫을 수 있다는 어떤 신화화된 것들이 우리 좋은 동지들, 진짜 혁명성이 있고 혁명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지들을 휘감고 있어 오랫동안. 자본론 1, 2, 3번을 갖다가 제대로 강독을 하면서 지도 아래 한 바퀴 돌려도 거의 2년이 걸려요. 2년. 그래서 그걸 돌려본 동지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나봤어요. 강의하는 동지들인데 현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하고 논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력화된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현재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긴밀도가 높아져 있다. 각 그 국가별 경계라는 것을 쳐놨지만 사실상은 100여 년 전에 비해서는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성이 더해져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촘촘하지 않았던 100여 년 전에는 일국적 이탈이 가능했고 그게 뭐 70년도 버티고
100년도 버티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만 이제는 이탈하자마자 어떤 생존이 문제가 되는 그런 속에서의 어떤 급격한 변화의 양상이 기존과는 너무 다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발전하는 이제 얘기 중에 현실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현실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에 네.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가 제 실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냥 짧게 딱 이렇게. 없습니다. 그럴 재주가 없습니다. 제가 약간 한마디 못하자면 어떤 거냐면 사실 이제 자본 1권은 막스가 쓰고 2권, 3권 앵겔스가 이제 편집을 했잖아요. 아주 도식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자본은 자본주의의 생산 과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이제 역사 인물론에서 언급했다면 거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아주 심플하게 말하자면 자본론에서 계속 언급이 되지만은 생산만이 아니라 소비가 있는 거죠. 자본론은 소비 거의 다루지 않은 거고. 실현된다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는 이제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소위 소비 자본주의 또는 복지 자본주의 이런 형태로 이제 2차 경제에서 자본주의 달라졌는데 이제 소위 좌파가 이제 그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자본론으로 국한시킬 때 이제 이런 부분을 못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소련이 정책 병자 급박스러운 형태로 해서 이제 자본주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쓴 놈이 망했죠. 이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후에서 이제 복지국가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대응이 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인데 많이 썼죠. 근데 이게 이제 일국 모델이라면 일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이 순수 자본주의 경쟁 자본주의에서 독점 자본주의로 독점 자본주의에서 또 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이 말의 함의는 그 다음 바로 사회주의다 라는 것들을 함의했었는데 이제 현실의 역사를 설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시스템 붕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저의 아주 개인적인 의견은 소련이 붕괴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스탈린이든 후르츠초프든 그 이후에 이제 리더십도 처음에 이제 소련 한계 국가,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이 자본주의적 생산력을 이제 테이크오버해서 추월하면 된다. 추월하면 자동으로 다 끝난다. 전 세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가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첼시문 역사 속에서 전혀 이제 이제 소련이 자본주의 체제로서 갖고 있던 아니 사회주의 체제로서 갖고 있던 아주 많은 장점들이 있죠. 장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세수 때 다 같이 떠내려간 형태가 있는 게 이제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소위 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스주의 경향의 이제 정치 경제학들이 비판적 관점에서 이제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300년 전체 프로세스를 제대로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혁명적 좌파를 주장한 동기들이 45년 이전에 이제 머물러서 이제 그 레파토를 가지고서 지금 21세기 혁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죠. 신재일 동지께서 답변해 주시고. 네, 질문이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돼서 그냥 순서대로 쭉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한 두 분이 제기하신 것 같은데, 이제 팬데믹에 의한 거와 노후 전쟁의 증폭, 그리고 이제 이게 그것과 같은 선상에서 공급선의 문제이냐, 이제 배로체의 분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정리부터 먼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의 원래 의미는 그 불안 지폐가 가치보다 많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명목상 가격 인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돈을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안 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는다는 건 불안지폐를 금화일 때는 금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고 금이 퇴장되거든요. 퇴장되는데 불안지폐는 퇴장이 안 되고 이게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통되면서 명목 가치를 높이는 현상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노사관에서 이게 이제 막수제 전통 입장이기 때문에 전통 입장이보다는 최 선생님이 있죠. 그 때문에 이 부분이 빠졌어요. 제가 정세로도 빠지고 싶었는데 그 인플레이션 설명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냐면 그러면은 원래 원인으로 따지면 돈을 그 보통 시중에 돌아오는 돈보다 2008년도에는 한 1조 달러가 시중에 돌아다니는데 3조 달러가 풀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3배 정도 명목 인상돼. 이번에 팬데믹 때는 7조 달러, 6조 달러에서 7조 달러 더 풀었어요. 부정으로. 그러면은 7배 정도 명목 가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돈이 현실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자산시장, 현실하고 일정부 분리된 자산시장에서 자산 가격만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통 속도가 확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이 그걸 가지고 유통을 안 시키는 거죠.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안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풀린 돈은 재난지원금으로 실물 경기에 풀리면서 이게 원인이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막수주의자를 내지는 통화주의자들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 원인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준이나 그 MMT 이론가들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 팬데믹에 의해서 일시적인 거죠. 팬데믹에 의해서 공급이 차단되고 따라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던 게 이제 보통의 그 MMT 현재 통화이론가 이게 그 진단이었고 그래서 돈을 더 풀어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진행되니까 그 말 쏙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통화주의자들의 말이 먹히면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이런 현상 자체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서 명목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공급 측의 병목을 해서 공급이 제한됨으로써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원자재가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도 맞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게 그러면 일시적으로 말 거냐? 그러니까 공급 측의 문제고 공급을 늘리면 일시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풀려서 해소됐고 돈을 많이 풀었으면 돈을 해소하면 인플레이션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준이 진다는 거 맞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현상만 넘어가면 다시 원상 복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 원인을 제기했냐면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원인은 뭐냐면 공급망이 왜 병목 현상이 됐냐? 그거는 2015년부터 진행된 미국이 중국을 밸류체인에서 배제하고 그러니까 밸류체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뭐 생산관계로 얘기했다가 산업관계로 얘기했다가 국제적 분업체계로 얘기했다가 여러 가지 용어를 써봤는데 그냥 보고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밸류체인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게 국제적 분업체계, 내지는 산업체계, 생산관계로 얘기하면 또 일반적으로 그 용어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를 못할까 봐 이렇게 했는데 다시 돌아서 얘기하면 그런 정책이 계속 써온 와중에 팬데믹이 일어나고 전쟁이 돼서 그런 인플레이션의 그 흐름에 기름을 부은 거라는 현상적으로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 기름을 부은 게 기름을 제거하면 인플레이션이 꺼질 거냐? 그렇지 않고 그런 인플레이션이 쭉 올라가는 현상은 계속될 거다라는 게 제 진단이에요. 이거는 되게 의미심장한 그러니까 경제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한 30년, 40년 동안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건 원래 디플레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생산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단위당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디플레이션 현상을 갖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불안지표에서는 통화주의자들이 어떻게 이걸 커버하냐면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화폐를 찍어내요.
화폐를 경제가 발전하고 화폐를 찍어내서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문이죠.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원래 금화 체계로 돼 있으면 이게 디플레이션 체계로 계속 가는 건데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와 무관하게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디플레이션이 쭉 된 거예요. 2% 이하로 된 거를 부자 경제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중국이 밸류체인에 들어오면서 값싼 노동력에 기초한 싼 공산품을 제기한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소련이 멸망하면서 구소련 체계에 있었던 그 노동력이 흡수된 거 두 번째하고, 그 다음에 IT 혁명에 의해서 전 세계 물류망이 되면서 이제 그 싼 가격을 찾는 게 되게 쉬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 평균적인 전체 물이 떨어지는 거고, 이게 그 물류 그러니까 밸류체인에 대한 공격으로 다 깨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동북부도 다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 이게 값싼 그 공산품 공급의 가장 큰 거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었는데, 중국이 내수 정책을 쓰면서 그 값싼 공산품 가격을 계속 올려가고 내수 시장을 하는, 따라서 그 밸류체인에 대한 대응이죠. 따라서 이런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한 이 디플레이션 체계에서 인플레이션 체계를 전환은 지금처럼 극격화되지는 않지만 일정적으로 경향성을 띠거나, 그러면 이 경향성이 띠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신자유주의 체계의 그러니까 안정적인 저금리 정책을 쓸 수 없다는 거고, 안정적인 저금리 정책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생산자들, 임금 노동자들에게 생활적 압박을 가하는 이 체계가. 따라서 전반적인 불안한 체계를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체계를 유지하고 혁명적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이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플레이션의 전환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을 한 거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러시아 전쟁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금리 문제를 좀 가지고 준영에서 잠깐 지금 잠깐 여러 가지 갖춰진 상황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멈추고 이제 디플레이션이 멈춰지고 상황이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디플레이션의 상황을 볼 것이고, 노동자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활동의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이게 확산이 되면 이게 어떤 노동자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 하는 문제만 가지고 있는 없지만, 그 문제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 원인에서 이제 어디 질문에 나와 있는데, 그럼 당장 무엇일까 질문하고, 구체적 혁명의 경로는 어떻게 돼야 될 거냐라는 문제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 문제에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서 혁명의 경로를 다시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혁명의 경로로 생각했던 거 말고, 그래서 이제 전후배 동료가 어떤 이제 세계적 차원의 이것도 고민을, 물론 이제 제 개인적 의견을 좀 다른데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 이제 그 질문이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같이 그러니까 제3세계 지금 혁명적 분위기가 막 일어난다. 그러니까 폭동 나고 외환위기 나고 대통령이 도망가고 대통령 막 정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가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경우는 어떨 거냐. 저는 한국도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논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국의 경제에서 대출 부분, 그다음에 외환 부분, 그다음에 채권 시장, 부동산 시장, 요거는 이제 쭉 검토를 했던 건데, 한국 또 지금 현재 제3세계에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한 현상으로 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저는 예상이 돼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의 펀더멘탈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 예상이 잘 안 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구조상 그렇게 이런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돼서 그걸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그렇게 갈 공산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 경로는 어떻게 되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무장투쟁을 하고 이렇게 가기는 힘들고, 그렇다면
근데 혁명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다. 하나는 뭐냐면 한국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 문제하고 같이 하는데 임금 위성 투쟁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과 같이 되는데 분명히 임금 투쟁만 하면 한계가 있죠. 근데 모든 한국의 투쟁의 경우는 그 전면 환경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전면 환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4.19 시대까지 10년 주기로 전면 환경이 일어나.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87년 촛불항쟁도 전면 환경이 있는데 그걸 받아낸 정치 체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하게 한 번씩 일어나면 정치 체제가 요동을 쳐.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헌법을 바꾸든지 뭐 이런 요동을 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지금 현재 이제 임금 인상 투쟁과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임금 인상 투쟁 그 자체가 양쪽으로 확대될 때 그 자체의 한계는 있지만 양쪽으로 확대될 때 국가 권력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전면항쟁의 형태로 되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의 임금 투쟁은 엄청난 한계를 가지고 있죠. 아무리 개별 투자가 일단 예를 들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투쟁을 몇십 년 해서 정규직이 되도록면 그 사람이 자기 목표를 했기 때문에 투쟁력이 확 떨어져서 생활이 안 되어버리는 이런 실례를 많이 보지만 이게 단위 사업장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상적으로 대규모가 됐을 때는 직접 전환을 하고 정권을 흔드는 전면환경으로 가고 그러면 이 전면환경으로 갈 때 지도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지도체가 지금까지는 뭐냐면 노동자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중심의 그 전면환경을 지도할 수 있는 투쟁체가 지금 절실하다. 이 투쟁체가 세고 전면환경으로 나서 그 정권이 흔들릴 때 이 전면환경 지도체가 권력의 중심으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갈 거다.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 경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군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러니까 80년대도 미수령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거는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이 좀 길어지는데 마무리해 주시죠. 마무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질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자본주의가 독자성을 띠느냐 하는 문제 좀 중요한 문제 제기하고 그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껴서 그래서 독자적으로 가느냐 이거는 시민지 이제 옛날 시민자 아니냐 신시민자 논리 있을 때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시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지배체에는 시민지냐 제국주의냐 취지로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상위 미국을 중심으로 최상위 그 제국주의하고 그 다음에 밑에 독일이나 일본 그 다음에 뭐 동유럽화의 여러 가지 그 하이단의 제국주의 그 다음에 한국도 제조업에서 그 일부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상대적으로는 지배를 받는 거죠. 따라서 이 나라가 제국주의 아닌가를 맞바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게 이제 영국이 지배하는 때는 영토적으로 정치적으로 바로 지배하기 때문에 식민지력이 분명하지만 지금 미국이 지배하는 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그다음에 금융적으로 지배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는 국내의 독자적 정치적 행위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 독자성을 갖고 그다음에 자본이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자본 확대의 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자본을 통제하는 것은 국제 독점 자본이거든요. 그 국제 독점 자본을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국주의 연합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세력을 미국은 정점으로 이게 한국은 마름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중간 지배체죠. 얘네들에게 보여서는 식민지지만 미국에게 보여서는 식민지지만 다른 제3세계하고 보기에는 또 뭐라고 할까 지배자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봉건 시대 때 마름 같은 존재라고 봐요. 따라서 이게 독자적이냐 아니다를
명확히 나눠가지고 이제 한국은 제국주의다라고 해서 제국주의 정책을 쓰기도 힘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다른 데처럼 식민지 아직도 식민지다 미국에 있으니까 아직도 식민지라고 해서 식민지적 혁명 경로를 취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이거는 혁명 경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부담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냉전 전략의 실패를 단정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성급한 감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승리적 평가를 해서 단정적으로 한 부분 맞수 있어요. 그런 점을 잘 지적하신 건 맞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까지의 세계 전략으로는 너무 엉성하다. 이게 너무 엉성하게 보이고 이걸 타개할 수 있을 정도의 미국의 역량이 없다. 안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결정적인 어떤 반전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단정적으로 적으면 그 반전적인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미국 내의 자체적 영향이 너무 소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의 자체적 영향이라면 미국 내 경제 구조를 봐야 되는데 너무 양극화돼 있어서 미국 내의 그 여론을 한 곳으로 모아서 대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미국 내에 약하다. 저는 이제 그런 판단 하에서 반전을 할 수 있는 미국 내 영향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간 과하지만 단정적으로 해서 우리는 좀 신심을 갖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정해진 순서대로 올해 코스는 다 했고 다행히 한 14분 정도의 자유 토론 시간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진짜 좀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이제 사회자니까 사회자 토론을 하려고 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경우 오늘 뭐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승리적 관점을 얘기한다면 저는 패배적 관점에서 문제를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상황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나토 독립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제 액션을 가한 건데, 근데 이제 침략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방어하기는 힘들다. 그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반전 운동이 실패한 거거든요. 스타트할 때부터도 이제 뭔가 러시아 자체 내에서의 이제 반푸틴 세력들이 이제 투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수이거나 약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쪽에서조차도 그 초기에 전쟁 초기에 그런 약간의 이제 뭐 그 캠페인성 액션들이 좀 있었지만 지금 6개월 지난 6개월? 2월 24일. 5개월 지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좌파라든지 또는 평화운동, 반전운동은 그러니까 2004년에 이제 그 이라크 반전 그 운동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그때는 이제 물리적으로 미군이 물리적인 그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사실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승리한 반전 운동이라고, 침략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반전 운동을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소위 이제 평화 세력이라든지 진보 세력 또는 좌파들이 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질이 멸렬한 상태에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상황이 아닌가. 각국의 정부, 러시아 정부든 아니면 EU 정부이든 미국 정부의 각 나라의 진보 세력 또는 평화운동 세력들이 어떠한 영향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경제 위기 상황이 이제 어쩌고 이제 하는 얘기는 좀 속되게 표현하면 좌파가 지난 한 100년, 50년 동안 우려먹은 파토리기 때문에 주기도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박성이 대단히 강한 주장이다.
특별한 주제를 던지신 건 아니죠?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문놓고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까 안사판에 썼는데 너무 무심을 했던 것 같고 포인트는 하나는 신재기 동지가 얘기했지만 그 미국 내부에 미국이 강해 보이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동치가 큰 나라에서 어떤 균형이 무너졌을 때 자기 압력이 얹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넘어지면 잘 안 다치나요? 나 같은 사람이 넘어지면 기구가 너무 좋다. 너무 장난하고 답답한. 그래서 미국은 대단히 지금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 내부에 옛날에 용광로로 불렸잖아요. 여러 가지 세력이 와서도 거기서 막그 그 사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원래 그 용광로 주장에 용광로 대해서 믹싱볼 섞이지 않는다고 하는 샐러드 볼이 있었기 알았어요.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사회적 통합력이 거의 좀 심각한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드디어 우리 생전에 미국에서 이제 그 어떤 저항운동의 대중적 저항운동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 예를 들면은 그 월스트리트 오큐파이 운동 이래로 점점점 이렇게 과격해지는 양상을 띠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흑인 문제라든지 히스패닉 문제가 껴서 계속 분절화시키고 있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은 나는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거를 되게 중시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스리랑카에서 나타났지만 결국은 뭐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우리는 추적을 해야 되고 힘을 얹어야 되는 건데 상황에 대해서인데 결국 제3세계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번에 2011년, 12년 북아프리카 중동에서 어떤 거대한 시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귀결은 당연히 엉망진창으로 났지만은 원래 그러면서 운동이 발전한 건 처음부터 깨끗한 물건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인간 세계가. 그렇게 봤을 때 스리랑카에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들이 어떻게 휘감을 건가 세계를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 근데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정세 분석을 보게 되면 주로 미중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이 실질적으로 꿈틀거리는 80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들을 제거하든가 제거하지 못하면 그들이 문제제기가 밴드 웨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자꾸 텔레비로 부시고 때리고 폭동이 있는 거 보면은 이쪽 사람들도 아예 씨발 우리도 한번 부셔보자 이런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밴드 웨건에 따라서 저는 그런 영향으로 급속히 가고 있다 지금 상황이. 근데 만약에 저는 뭐 세상이 좀 뒤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냐 안 되냐 결정타는 오히려 제3세계에서 지금 연쇄적으로 폭동과 시위가 발생이 되면서 밴드웨건 효과의 어떤 공기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은 갈 길이 멀어요. 한국은 굉장히 그 어떤 권력 분점이라고 할까? 겉으로는 엄청 싸우는데 그게 상당히 안정적인데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격화되고 있지만 그래서 제3세계 출신 국가 중에 한국이 봉기 시위로 가는 데는 상당한 지체 요소가 있을 거다.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어떤 평화주의자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험할 수 있지만 평화 무엇이냐 뭐 그럴 수 있지만 폭동이나 시위나 이런 거 말고는 안 될까요? 약간 없어요. 왜? 그런 거 이제 고민하던 시절에 이제 저 화장실에 다 버리고 이제는 죽든 사람들 가야 돼요. 그 아주 지루한 30년은 가야 돼. 지루한 30년은 갔어요. 이제 돌아보면 안 돼. 그 시기를 돌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죠? 가장 평화적으로 갈 수 없나? 없어. 저기 제가 발언을 이렇게 꼭 주세요. 발언을 했잖아요. 그 마르크스는 1848년에 민주화가 안 된 시대에 살았고요. 그리고 마르크스가 유럽 혁명을 했지만 사실은 마르크스는 영국에 살면서 영국 혁명에 관심 없었고요. 오로지 독일 혁명에 관심 있어요. 네. 독일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레닌도 마찬가지로 민주화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마르크스와 레닌의 기본적인 거는
이런 부르주아들이 독재를 하기 때문에 혁명은 폭력혁명이 된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마르크스 원리는 영국이나 그다음에 말년에는 이제 프랑스도 제3공화국이 되면서 민주화됩니다. 프랑스나 벨기에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는 폭력으로 안 해도 노동자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거다. 다만 노동자들이 정권을 잡아들어도 부르주아들이 반동들이 그 혁명을 다시 원상을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럴 경우에는 결국 무장으로 혁명이 끝날 수밖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870년대 이후에 이 독일에서 독일 제국이 생기면서 이제 의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890년대에는 독일 산인당이 지지율로 제1당이 돼요. 그래서 엥겔스가 이런 속도로 가면 다음 세대 때는 평화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부르주아들이 그 혁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무력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평화냐 폭력이냐는 그 나라의 조건에 따른 거지 무조건 평화가 무조건 다만 어떤 지배계급도 자기의 권력을 그냥 놓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지배 집단이 어떤 성격에 의해서 폭력이 규정되는지, 이 혁명 세력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규정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혁명 세력은 폭력 행동을 하게 되는데 폭력 행동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배 세력이 자꾸 인용하는 거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구나. 내 말이 아니니까. 군국주의하고 관료주의가 팽배한 국가일 경우 대중들의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폭력으로 진압할 때 대중들의 요구가 폭력을 동반하면서 요구하고 이때 이제 폭력행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배 집단이 군국주의와 관료주의가 얼마나 됐나. 그때 막스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평화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영국은 군국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아직 관료주의가 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않은 조건에서 평화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게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군국주의적 형태의 찜에서 이제 또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은 우리는 평화를 목표로 하는 어떤 이념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다 평화를 하는 게 좋죠. 아니 제가 지금 근데 막상 볼 사람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때는 만약에 막스가 사회주의라는 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사회주의가 되지 않나?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걸 빼뜨리지 않는 게 아닐까? 아니 그걸 빼뜨렸다면 오직 독일의 사회주의만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막스는 독일 혁명을 관심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막스의 이론은 이제 지금 보면 좀 거의 개소리에 가까운데 그냥 독일 프롤레타리아가 철학적이기 때문에 독일 혁명만이 아니라 유럽의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할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막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19세기 사람이 이제 초기부터 해서 가져왔던 거고 나중에 와서 그런 주장을 갖다가 반복하거나 되풀이하지 않았지만은 당시에 이제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라고 하는 막스조차도 이제 독일이라는 국적의 한계와 실제로 살기는 굉장히 코스모폴리탄하게 국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그 독일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나중에 현대 세계에 와서는 소위 유로센트리즘을 하는 유럽 중심적 사고로부터 자격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비판받을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시대에 이제 그런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그 시대로부터 지금 어떠한 발전이 왔느냐에서 이제 우리 이해가 저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 폭력혁명, 평화, 손에 총을 들고 있으면 평화가 가능합니다. 없으면 손에 총이 없으면 평화로 시작해서 학살로 끝나는 거죠. 그 역사에서 굉장히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상적인 원칙으로서의 평화냐 폭력이냐 이런 건 별 이제 전 개인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그 오늘 토론과 관련된 거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따로 결론을 내지 않겠지만 오늘 제기된 두 가지 주제는 사실 저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언제든지 다시 이제 논의해야 되고 논의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언적 발언을 하신 동지들은 조만간에 패가 까이는 순간에 이론적 신뢰도와 정치적 신심에서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자체가 위기 여기 때문에 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전쟁할 때는 전략 선수는 있어야 되고 상황이 변하면 전략 선수 항상 미리 논의를 준비하시고 토론을 마치고 뒷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